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섣달그믐을 홀로 보냈습니다. 텔레비전 속 카운트다운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식탁의 침묵보다 시끄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다리지도 묻지도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 한 솥을 끓이고 등불 하나를 켜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식들이 갑자기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하고 활기찼습니다. 이미 식당도 예약해 두었으니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 모임, 뒤늦게나마 자신을 챙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일부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아끼는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이번에는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세 번째 나왔을 때 아들의 한마디가 식탁의 모든 온기를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식사의 진짜 의도를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족 모임일까? 아니면 미리 계획된 어떤 회의일까? 그녀의 다음 한마디는 모두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도 순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주도권을 되찾았고 이 교묘한 식사 자리를 그 자리에서 뒤엎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설날 전야의 식사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말 못할 서러움을 느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진작 이런 반격의 방법을 배웠어야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소리 없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66입니다.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은 강북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계단이 낡아 삐걱거리고 벽 구석에는 습기가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곳은 저와 남편이 함께 마련한 곳이고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받은 월급으로 차근차근 갚아나간 집이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도 자주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연이 흘렀습니다. 최근 2년간의 섣달그믐은 저 혼자 보냈습니다. 제가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 민서는 결혼해서 부산으로 이사 갔고 귀경길이 너무 막힌다고 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일산에 새 집을 샀는데 아이가 어려 장거리 이동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들이 모두 타당하다는 걸 이해합니다. 다만 섣달그믐 밤 혼자 식탁에 앉아 국 하나에 반찬 두어 가지를 놓고 있을 때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엌에 둘러앉아 떡국을 뺏어 먹고 제가 끓인 식혜를 마시겠다고 조르던 그 시절. 그게 바로 가족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설을 일주일 앞두고 딸 민서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한 사람처럼요. 엄마, 올해 섣달그믐에는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요? 오빠랑도 얘기 다 됐어요. 오빠네 식구도 다 올 거예요. 제가 식당 예약해놨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지훈이도 온다고 했어? 네, 저희가 생각해보니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대접할 차례죠. 택시도 불러드릴게요. 시간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그럼 나도 하루쯤은 편하게 지내봐야지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기대이면서도
조심스러운 희망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먼저 설을 세자고 연락해 온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드디어 나를 이해하게 된 걸까? 어쩌면 우리 가족이 아직 완전히 흩어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옷장 앞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그냥 식사 자리일 뿐이지만 그래도 좀 더 단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교직에서 은퇴할 때 제자들이 선물해준 감색 롱코트를 골랐습니다. 아직 새 것 같아서 아껴두고 입지 않았던 옷입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나니 문득 제가 아주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떡국에 쓸 뽀얀 육수를 내고 약과도 몇 개 구웠습니다. 가져가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주문한 음식에 방해가 될까 싶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설날 식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식당은 강남의 한 해물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아들이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약 꽉 찼더라고요. 가족 모임은 다 여기서 하나 봐요. 룸도 있던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다 컸구나. 나를 편하게 해주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룸의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창가 쪽에 앉은 딸 민서와 사위가 보였고 아들 지훈이는 문가에서 며느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룸에는 이미 7,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부부 외에도 사돈 어른들과 며느리의 오빠 부부까지 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가 익숙지 않았지만 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비어있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탕, 새우 요리, 신선로가 차례로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요리가 정갈했고 확실히 제가 평소에 하던 낡은 손맛보다는 훨씬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제는 아이들 교육,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끼어들 틈이 없어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가끔 지훈이가 제게 반찬을 덜어주고 민서가 차를 따라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저는 손님일 뿐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 끼의 식사가 제가 평생 믿어왔던 혈연의 정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식을 차려 식당에서 설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아직 교직에 있을 때였을 겁니다. 동료 교사들이 돌아가며 한턱 내고 연말에 조촐하게 모여 떡국 한 그릇 먹고 음식 몇 가지 나누는 것으로 만족했었죠. 그때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온 가족이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떠들썩한 식탁에 앉게 된 것이 제가 초대받는 입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리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온기와 음식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워 분위기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민서가, 오른쪽에는 며느리가 앉았고 안사도는 그 옆에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고 귓불에는 비치 귀걸이까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식구끼리만 모이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양가 사돈 어른들이 모두 와 있었고 심지어 사위의 형님 부부까지 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보탤 일은 아니었지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술잔을 몇 번 부딪히고 손주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며느리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식당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면 앞으로 저희가 자주 모시고 올게요. 좋구나.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고 내 입맛에 맞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에서 혼자 힘들게 음식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투는 무심한 듯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제가 지난 2년간 혼자 설을 보낸 것을 겨냥한 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민서가 제게 국을 건네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롭잖아요. 저희는 늘 엄마를 좀 더 자주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우리끼리는 이미 합의가 됐다는 느낌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다들 술을 몇 잔씩 마시자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안사도는 자기 딸이 얼마나 야무진지 둘째를 임신하고도 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까지 잘하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가사도는 자기네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투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요. 식탁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모든 말의 이면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웃으며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네도 요즘 현금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서울 집값 압박도 심한데 애까지 키우려니 정말 힘들겠어요. 소연이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대신 살짝 미소 지으며 지훈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국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들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식사 자리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말이 너무 공손했으며 분위기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거칠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 진심으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쥔 제 손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니 문득 제가 마치 한 접시의 요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쁘게 차려져서 차례로 수동적으로 옮겨지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요리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이 식사가 그저 아이들이 커서 효도하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예언이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가족 간의 합의였습니다. 신선로가 막 식탁에 올랐습니다.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귀와 길상을 상징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습니다. 이미 제 관심은 음식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사돈이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선자 씨, 아드님이 정말 효자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누가 어른들하고 밥 먹는데 이렇게 시간을 쓰겠어요? 이 자리도 전부 아드님이 마련한 거래요. 저희까지 초대해주고 정말 마음 씀씀이가 깊어요.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이 예약한 것이었군요. 아,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몇 년간 혼자 지내셔서 외로우실 거라고 건강도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설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자고요. 미래라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럼요.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녀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집안의 계획이라든가 생활비 문제 같은 것들이요. 미리 논의해두는 게 좋죠.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아이들이 허둥대지 않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말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웠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 집 쪽에서는 사전 유언 같은 개념도 있거든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죠. 엄마 그 집도 꽤 비싸잖아요. 제 말은 나중에 누군가는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딸은 마치 재테크 상담을 하듯 차분하게 말하며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 떠보는 듯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소연이가 갑자기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네는 진작에 신탁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도 적고요. 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모두 한 가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집, 제 돈, 제 미래였습니다. 저는 설날 저녁 식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나중에 갑자기 일을 처리하게 되면 엄마 뜻을 아무도 모를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 엄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대로 따를게요. 나중에 저희 남매끼리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국물이 목에 걸린 듯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했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다들 합의를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말없이 원형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서려 그 안의 건더기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식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제가 너무 둔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들이 너무 조급했던 걸까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국을 뜨고 반찬을 썰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 쌀을 사올 수 있으며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고 시장에 가서 오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벌써 제 이후를 계획하고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안이 바싹 마르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 집 손주한테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미리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적을 것 같아요. 순간 식탁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요. 아이들은 말을 잃었고 그 배우자들은 접시만 내려다봤으며 사돈들은 국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이 집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회의였던 겁니다. 엄마, 나중에 이 집 손주한테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미리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적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마치 오늘 남은 신선로는 누가 싸갈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손수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점심값을 아껴가며 학원에 보내 고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제 맞은편에 앉아 담담한 말투로 제가 죽은 뒤에 집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는 갑자기 국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들어 천천히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저는 그 김을 따라 심호흡을 한 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다들 미리 알아두면 오해할 일이 없겠지. 그런데 너희가 방금 물은 건 나중의 일이었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중까지 기다리렴. 지금 이 집은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는 집이야.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혼자 빨래하고 밥해 먹지 못할 만큼
늙지도 않았어.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다시 얘기하자꾸나. 식탁에 앉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눌 거냐고 물었지. 나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단다. 너희가 지금 당장 합의를 보고 싶다면 그건 너희들끼리의 합의지 내가 내려준 게 아니야. 소연이의 어머니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선자씨, 애들이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죠.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제 아들 지훈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네가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옳아. 하지만 기억하렴. 재산을 먼저 나눈다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여기서 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할 차례는 아니란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차를 따르러 들어온 종업원마저도 이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젓가락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소연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이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물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어버린 오리고기 한 점을 제 그릇에 덜었습니다. 그리고 씹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자. 다음부터 유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땅에 묻히고 나서 회의를 열렴.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들은 더 이상 효도라는 이름으로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계략을 꾸미지 못할 것이라는 걸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더 이상 제 자신을 식탁 위의 요리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옷깃을 여몄습니다. 마음은 사실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모르는 척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들어 눈앞에 가득 차려진 요리들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평온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구나. 너희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니?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간 불확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식사도 너희가 예약했고, 요리도 너희가 주문했고, 시간도 너희가 정했지. 심지어 내가 오늘 어디에 앉을지까지 다 정해진 것 같더구나. 너희는 상대방 부모님까지 부르고 다 같이 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지. 먼저 분명히 말해줄래? 이게 설날 식사 자리니? 아니면 내가 무언가에 서명해야 하는 자리니?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그랬지. 내가 과거에 너무 절약하고 너희들 삶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내가 왔는데 너희는 나를 머리 빈 사람 취급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나만 묻자. 너희 오늘 이 식사 자리 전에 단톡방에서 집 어떻게 나눌지 논의한 적 있니? 없니?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카톡을 못 쓰는 줄 아니? 대화 기록 못 보는 줄 알아? 너희가 쓴 건 가족 단톡방이야. 내가 늙어서 메시지 안 본다고 생각했니? 소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써 웃으며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깊이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이상해서 그래.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벌써 시나리오를 다 짜놨구나. 그 말이 나오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에서 터지는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이었습니다. 가족의 화합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불꽃이었죠.
하지만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누가 진심으로 화합을 원하고 누가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몸은 아직 건강하단다. 법적으로도 나는 아직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치매도 아니야. 만약 내가 언젠가 유언을 남기고 싶으면 내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쓸 거다. 너희가 지금부터 합의회의를 열 필요는 없어. 저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산 분배는 내가 죽은 후의 일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눌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자유다. 너희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다. 이 말을 마치고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이제야 이 식사가 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입을 열어야만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저 들추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 한 끼의 식사, 그들이 판을 짰고 제가 그 판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마지막에 계산서를 내는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무도 방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훈이는 계산을 하러 갔고 민서는 아이를 챙겼으며 소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만지며 메시지에 답장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룸문 앞에 서서 코트를 손에 들고 텅 비어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널린 휴지와 손도 대지 않은 디저트가 마치 막이 내린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배우들은 분장을 지웠고 소품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제 가슴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택시를 불러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문 밖으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를 통해 민서가 멍하니 문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쫓아오고 싶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강북구 행복동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창밖의 거리는 붉고 푸른 불빛으로 환했고 매우 번화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가족들을 태운 차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갔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진행자가 어떤 호텔의 설날 특별 요리를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선로 구절판이니 한정수량이니 하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요리 이름들을 보며 오늘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가득 차려진 요리, 가득한 거칠에, 가득한 효도의 말들. 하지만 모두가 말할 때 아무도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웃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나중의 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저를 자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 제가 살아있는 것은 두 가지 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현관 거울에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코트는 여전히 빳빳했으며 화장은 번지지 않았고 핸드백 지퍼도 잘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시상식에서 막 내려온 노부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수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려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뚜껑이 덮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 못 먹으면 민서에게 싸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식탁을 뒤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식사는 그들이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더 이상 제가 알던 설날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시험이었고 분배회의였으며 그들이 효도라는 포장지로 미리 연출해 놓은 각본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저를 얕봤을 뿐입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저는 그저 계속해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것이 집문서 한 장의 무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불을 끄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터지고 있었고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저는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가족 모임을 위해 두 번 다시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소파에 앉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고 슬퍼서 눈물이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찬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손발끝까지 차갑게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책장 맨 아래 칸에 놓아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앨범 몇 권과 통장 하나, 그리고 저와 남편 김영철이 함께 발급받았던 집문서 4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글씨는 이미 바랬지만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선자, 김영철. 그때 우리 두 사람은 막 결혼했고 단독 주택은커녕 서울에 집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철 씨도 교사, 저도 교사. 두 사람 월급을 합쳐도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택시 타는 돈을 아꼈고 전기밥솥조차 할부로 사면서 기억 후 40살이 되던 해에 첫 계약금을 모아 이 산빛 아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 저는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버텨내자. 이 집을 팔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돌아올 곳이 없을 테니까. 저는 정말로 버텨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열쇠, 이 집이 결국 아이들의 눈에 미리 분배도를 그릴 수 있는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은 각자 바빴고 저도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주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월급이 충분한지 묻지 않았으며 손주들 숙제는 다 했는지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책을 읽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몇 안 되는 화초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왁자지껄하지는 않았지만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어제의 그 식사 자리가 있기 전까지는요.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침묵이 그들의 소중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서랍에서 보험증권과 예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원연금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넣어두었을 뿐입니다. 큰 수익은 없었지만 적어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이자와 강연료를 더하면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고 조금은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충분한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남겨두지도, 누구를 위해 아끼지도, 혹은 언젠가 급한 일이 생길까봐 쌓아두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책장에서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줄의 글을 썼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 작성하기.
집은 사망시까지 사용권 보장 명시, 부동산과 예금은 일부 비율로 기부하고 나머지는 지정된 신탁 용도로 남길 것. 더 이상 자녀들이 내 생활 계획을 주도하게 두지 않을 것. 글을 쓰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해방감이 아니라 제가 드디어 제 인생을 위한 첫 번째 방어 설명서를 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효도가 미리 계획된 계략의 입장권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베란다에서는 장씨 어르신이 이불을 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아래층에 있는 법률사무소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개인 유언 상담도 받는다는 공고를 붙여놓았었죠. 내일 당장 예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아이들조차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제 종차격을 정하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이 열쇠, 저는 40년 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잘 간수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제가 너무 무르고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위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입을 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설날 식사를 마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누가 먼저 제 안부를 물어올지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민서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그날 저희가 한 말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이번에는 제가 못 알아듣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답장했습니다. 일요일 점심에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인지도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제 원형 식탁에 앉을 차례였습니다. 낮 11시 30분 민서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들고서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사과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놔둬라. 오빠 오면 같이 얘기하자. 그녀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순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12시 정각, 지훈이와 소연이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앉으라고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 대신 차 한 주전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차상 위에는 텅 빈 찻잔 3개가 있었습니다. 설날 식사의 떠들썩함도 가족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먼저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식사 때 일,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봤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제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투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고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늙는 걸 걱정하고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거 안다. 너희 말이 맞아. 어떤 일들은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그래야 너희도 걱정하지 않을 테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가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했던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 맞춰드릴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변호사님께 유언장 작성을 부탁드렸단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모두 명확하게 쓸 거야. 그리고
변호사님께 사본도 보관해달라고 할 거고. 이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지훈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크게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그냥 말로 하면 되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한 번 회의를 열었잖니. 말로 하면 된다니 그날 식탁에서 너희끼리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보구나. 소연이가 약간 체념한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날 좀 서둘렀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을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짐을 덜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짐을 덜어주려고, 아니면 네가 받을 몫이 줄어들까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고 싶어 하니 나도 숨기지 않으마. 나는 유언장을 쓸 거다. 집은 용도를 지정할 거고 일부는 너희에게 남겨주겠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를 돌봐야만 집행될 거야. 그리고 내 매달 연금과 약간의 저축은 주택연금으로 돌리고 일부는 기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너희는 나를 위해 돈을 모아줄 필요도 없고 나를 대신해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저는 그들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금고도 아니니까. 공기는 3초간 멈췄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평생 했던 가장 어리석은 일은 너희가 크면 알아서 효도할 거라고 믿었던 거야. 내가 죽은 뒤에 얼마의 가치가 남을지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한 건 이 집 누구 줄 거냐는 말이었지. 나는 단지 네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몰래 그런 회의 열지 마라. 너희가 효도하고 싶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만약 너희가 내가 남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굳이 나를 위하는 척 연기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투가 갑자기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가 어릴 때 내가 어떻게 네 입시 자료를 준비해주고 어떻게 네 기숙사 이사를 도와주고 어떻게 돈을 빌려 내 집 계약금을 마련해줬는지 기억나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보호해야겠어. 너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늙어서 이용같이만 남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걸어가 변호사 예약 확인서 복사본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찻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다음 주에 유언장 작성하러 갈 법률사무소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가 이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줘라. 만약 너희가 불만이라면 그것도 상관없다. 나는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각자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제가 이렇게 직설적이고 이렇게 냉철하고 이렇게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말 잘 듣는 엄마와 다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소파로 돌아와 앉아 제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들은 반박하지도 억지로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방해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엄마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위를 맞추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가족이라는 세 글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신뢰를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슬픔 대신 상쾌한 공기가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현금 인출기가 아니구나. 지금부터 나는 그냥 나 자신이다. 말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그동안 저는 충분히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당신에게 영원히 잘해주고 결코 거절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가 피와 살이 있고 생각과 주관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눈물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수요일 오전, 저는 버스를 타고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여성 변호사는 마흔이 채 안 되어 보였고 짧은 머리의 말투는 매우 명쾌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 재산의 향방을 직접 지정하고 싶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적인 협의도 허용하지 않고요. 가능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자필 증서 유언이나 공증을 받으시고 유언 내용이 명확하다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생전에 협박을 받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명한 문서는 무효라고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꼼꼼히 듣고 필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저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보니 인생이 여기까지 오면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남겨두되 사용 신탁을 설정할 겁니다. 즉,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매각해서 그 절반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지정한 공익 신탁에서 처리하여 소외계층 교육 지원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방법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신탁 관리인을 제3자로 설정하면 자녀들 간에 신탁 운영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들이 설마 그 지경까지 싸우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설마라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각본 속에서 재산 분배를 기다리는 늙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초안을 정리해서 노트 표지에 붙이고 세 글자를 썼습니다. 나의 결정. 저는 이 노트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유언장 외에도 저는 생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퇴직 동료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강북구 주민센터의 주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건강체조, 제빵 수업, 그리고 자주적 생활 연습이라는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고 노화가 삶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강료는 한 학기에 몇만 원 정도로 저렴했고 점심 도시락도 제공되었습니다. 등록하던 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5월에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가는 어르신 여행단에 참여하지 않겠냐고요. 비용의 절반은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동해서 말했습니다. 네, 등록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아이들에게 동행을 기다리지도 누가 같이 가줄 수 있을지 고려하지도 않고 순전히 제가 가고 싶어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책상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 5월의 여행 일정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요리 레시피, 병원 예약증, 치과 정기 검진 카드, 그리고
손으로 쓴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한 선생님입니다. 10년 전 졸업생이 준 것이었는데 저는 참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글씨들을 보다가 문득 아주 사소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작은 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딱 3가지 요리만 파는 곳, 돼지고기 김치찜, 닭볶음탕, 연두부 계란찜. 결국 그 꿈은 가정, 아이들, 학교, 그리고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밀려 겹겹이 쌓인 생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실현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던 허브 화분들 뒤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았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1인 세트 메뉴를 요리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지도, 누구에게 싸주지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지도 않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먹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요리라는 행위를 순전히 제가 먹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토마토 소고기 스튜, 배추 닭고기탕, 그리고 시쾌한 그릇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작은 베란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석양이 벽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노년의 부귀도 자손이 가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숨을 쉬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이 밥을 먹기로 스스로 선택했으며, 이 돈을 쓰기로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해명회의를 열 필요 없이요. 저는 결코 제멋대로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마침내 자신을 위해 한 번쯤 제멋대로 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아이들의 가족 단톡방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나가지도 누구를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조용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제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게요.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미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나중 일은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단다. 엄마가 알아서 잘 챙길게. 동지가 지난 후의 바람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길가의 나뭇가지들은 이미 잎을 다 떨궜고 맞은편 낡은 아파트의 배수관에서도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노인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청경채 2포기, 삼겹살 1덩이, 계란 1판,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인절미 1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면 항상 좀 더 많이 샀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반찬으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나 이 손주는 이걸 좋아하고 저 손녀는 단 것을 먹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양도 딱 적당하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오늘은 섣달 금음입니다. 저 혼자 보냅니다. 그들이 저를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았고 그들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그 판가름 이후 저와 아이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리가 생겼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냉전도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엄마는 영원히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지훈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투는 예전보다 훨씬 공손해졌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궁금해서라고 했습니다. 민서가 보내는 메시지 횟수도 줄었습니다. 더 이상 매주 명절, 건강검진, 보험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고 간간히 딸이 춤추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아직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답장도 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에 맞춰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리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채소를 씻고 부엌에서 천천히 닭볶음탕 한 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늘종 볶음과 두부조림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지은 밥은 두 끼는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데우면서 문득 제가 이미 2년 연속으로 이런 설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 제 마음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설을 쇠고, 저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저 자신을 위해 등불 하나를 켜고, 국 한 그릇을 데웠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저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축하하며, 식사 후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베란다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이들은 아래층에서 스파클러를 터뜨리며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도 간간히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리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지 않고 바람이 살며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진짜 온도를 좋아합니다. 저녁 7시 30분,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낡은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들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저는 그저 배경음으로만 여겼습니다. 볼륨은 겨우 들릴 정도이면서도 제가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위에는 노년 계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 초안, 매월 예산표, 다음 여행 예약증,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몇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습관처럼 숨기지 말자. 기대를 구속으로 만들지 말자. 그것은 제가 지난 1년간 가장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제 스마트폰이 반짝였습니다. 민서가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딸이 거실에서 춤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는 빨간색 한복을 입고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외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다 보고 나서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좀 하다가 제 베란다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 책 한 권, 차 한 잔, 그리고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고맙다. 외할머니는 잘 지내. 너희도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란다. 저는 나도 보고 싶다거나 다음에 밥 먹으러 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은 존중을 아는 사람에게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임은 억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조금 늦게 지훈이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는 장모님 댁에서 식사했어요. 내일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일부러 올 필요 없다. 며칠 뒤에 다시 얘기하자.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깔끔했고 별다른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제 희로애락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베란다로 돌아왔습니다. 바깥바람은 아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아래층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저는 오늘 밤이 그 어느 해보다도 평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66해를 살면서 진정으로 저 자신만의 섣달금음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 않고 누구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으며 어떤 손주의 선물을 준비하지도 않고 어떤 가족적인 모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미래의 설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압니다. 아이들은 오고 가고 혈연은 때로는 거리가 있고 때로는 온기가 있으며 때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꾸미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저의 매해는 제 자신이 결정할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찻잔을 씻고 보온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침대 곁으로 가서 불을 끄기 전에 저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선자야. 고생 많았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제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설이 지난 서울의 공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은 차가웠고 손발은 마치 찬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증시 개장 뉴스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청한 어르신 여행단의 첫 모임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줄이 이미 계단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선자 씨, 이쪽이야. 고개를 돌리니 예전 동료였던 영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자리 맡아놨어. 어서 와. 조금 있으면 꽉 찰 거야.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쩔 수 없지. 지난번 속리산 갈 때 늦게 왔다가 신청도 못했잖아. 이번엔 똑똑해졌지. 그녀가 웃자 얼굴의 주름도 따라 휘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내고 무사히 경주 2박 3일 여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은 딱 좋았습니다. 주민센터 앞 소나무 잎사귀에 비치는 햇살이 마치 젊은 시절 기말고사를 막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온몸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별로 없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 시장에 가면 되니까요. 점심은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직접 담근 무장아찌와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저는 창문을 열어 햇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햇살은 베란다의 작은 사각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리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누구에게 급하게 응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지훈이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학군 좋은 집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시간 되시면 같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집 문제는 너희 둘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나는 요즘 내 일정을 짜느라 도와주기가 좀 어렵겠구나.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도 제가 냉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깨달았을 뿐입니다. 제 인생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완충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제가 시간이 많고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했습니다. 퇴직하셨으니까 어차피 한가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제빵 수업이 있고 목요일에는 서예 수업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요리를 하고 건강 체조를 합니다. 가끔은 예전 제자들에게서 강연 요청도 받습니다.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마치 대학에 다시 다니는 것처럼요. 저는 이런 일들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침내 자신을 위해 시간표를 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새로운 친구 몇 명을 사귀었습니다. 나이도 저와 비슷하고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오랫동안 혼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젊은 시절의 후회, 결혼 생활의 서러움, 자녀가 성장한 후의 소원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원망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 얘기나 병원 얘기는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소한 일상만 이야기하기로요. 처음 식사하던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식탁
오늘부터 우리만의 친정이야. 저는 아주 기쁘게 웃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저는 제 노년이 아이들로 채워져야 하고 가족 모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너무 많이 주어서 그들이 저 또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자원이 아니라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예전의 낡은 물건들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 낡은 사진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한 장은 제가 젊었을 때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서울역 벤치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한 장은 남편이 갓 태어난 지훈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는 나이를 떨어뜨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은 제가 혼자 배낭을 메고 경복궁 계단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해 저는 48살이었고 처음으로 혼자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앞에 두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전화를 걸어 예전 동료였던 정 선생님을 만나 차를 마시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도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퇴직 후 충주로 이사해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내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전화기 저편에서 웃었습니다. 선자야, 나는 이제 외롭다는 두 글자를 쓰지 않아. 나는 자유롭다고 말해.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각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혈연을 유일한 가치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빚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를 아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예비부모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이어줄 빚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볼 빚이 있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에게도 정이 되지 않는다. 인생 후반전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잘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48살의 제 자신으로 돌아가 배낭을 메고 기차표를 사고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농과 옅은 빛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차창에 기댔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목적지는 제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어머니가 힘들게 자녀를 키워 성인이 되게 했지만 노년에 이르러 집안채와 약간의 재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그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분배를 논의하고 심지어 설날 식사 자리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욕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신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를 겪은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과연 어떤 노년이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존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창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혹은 이미 은퇴 생활에 접어든 분이든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의 복잡함과 선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도 이런 일상 속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다면 인생 후반전을 구독해주세요. 모든 영상에서 우리는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